은퇴를 앞둔 분이라면 오늘 이야기를 그냥 넘기시면 안 됩니다. 병원비는 어느 날 갑자기 큰 돈으로만 찾아오는 게 아닙니다. 더 무서운 것은 매달 나가는 생활비 사이로 조용히 들어오는 돈입니다. 건강보험료가 바뀌고 약값이 늘고 검사비가 생기고 배우자의 돌봄 시간이 줄어듭니다. 실손보험이 있다고 안심했는데 막상 청구하려니 되는 병원이 따로 있고 보장이 되는 항목과 안 되는 항목이 갈립니다. 장기요양보험이 있으니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병원 간병비는 또 다른 문제라는 걸 뒤늦게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병원비와 돌봄비가 노후 생활비를 흔들기 전에 은퇴 전 꼭 확인해야 할 체크리스트를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핵심은 간단합니다. 병원비 준비는 보험 하나를 더 드는 문제가 아닙니다. 매달 내는 돈, 아플 때 돌려받는 돈, 돌봄이 필요할 때 줄일 수 있는 돈, 그리고 보험이 막아주지 못하는 현금 공백을 따로 보는 일입니다. 이 네 가지를 섞어 생각하면 분명히 준비했다고 믿었는데도 은퇴 후 첫 병원비 앞에서 당황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지금 나누어 확인하면 늦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유지해야 하는지, 무엇을 상담해야 하는지, 어떤 돈을 따로 빼두어야 하는지 훨씬 분명해집니다. 먼저 한 사람의 이야기를 보겠습니다. 경기도 안양에 사는 62살 김성호 씨는 작년까지 중견 제조업체에서 일했습니다. 월급에서 건강보험료가 자동으로 빠져나갔고 회사가 절반을 부담한다는 사실도 알고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체감한 적은 많지 않았습니다. 월급 명세서에 찍혀있는 숫자였기 때문입니다. 성호 씨는 퇴직금을 받고 나면 당분간 생활비는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국민연금이 곧 나오고 집 한 채도 있고 실손보험도 오래전에 들어두었으니까요. 그런데 퇴직 뒤 처음으로 건강보험료 고지서를 받아보고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월급에서 빠지는 돈이 아니라 통장에서 직접 나가는 생활비가 된 겁니다. 게다가 배우자가 무릎 통증으로 병원에 다니기 시작하자 병원비가 한 번에 큰 지출이 아니라 매달 반복되는 지출이라는 사실이 보였습니다. 성호 씨가 특별히 준비를 안 한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평범하게 준비한 사람에 가깝습니다. 문제는 은퇴 전에는 의료비가 너무 단순하게 보인다는 데 있습니다. 보험료는 보험료대로 내고 병원비는 실손보험으로 청구하면 되고 돌봄은 나중에 장기요양보험을 보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은퇴 후에는 이 항목들이 한꺼번에 움직입니다. 건강보험료는 가입자 자격에 따라 달라집니다. 실손보험은 세대와 약관, 자기부담률, 비급여 보장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액보험은 병원비 영수증을 따라가는 보험이 아니라 진단이나 수술 같은 사건이 생겼을 때 정해진 돈을 주는 보험입니다. 장기요양보험은 병원비 보험이 아니라 등급을 인정받은 뒤 돌봄 서비스를 받을 때 도움을 주는 공적제도입니다. 간병비는 가족이 시간을 쓰느냐, 사람을 쓰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돈이 됩니다. 비상금은 보험금이 들어오기 전까지 버티는 현금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체크리스트는 건강보험료입니다. 은퇴 전에는 내가 직장가입자인지, 퇴직 뒤 피부양자가 될 수 있는지, 아니면 지역가입자로 바뀌는지부터 봐야 합니다. 직장가입자는 보수의 보험료율을 곱해 건강보험료를 내고 회사와 본인이 나누어 부담합니다. 하지만 퇴직하면 회사 부담이 사라집니다. 피부양자가 될 수 있다면 본인이 따로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을 수 있지만 소득과 재산 요건을 봅니다. 피부양자가 어렵다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지역가입자는 소득과 재산, 세대 상황이 보험료에 반영됩니다. 집 한 채가 있는지, 연금이나 금융소득이 있는지, 임대소득이 있는지, 세대 구성이 어떤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꼭 봐야 할 제도가 임의 계속가입입니다. 퇴직 전 일정 기간 직장가입자였던 사람이 조건을 맞추면 퇴직 뒤 최대 36개월 동안 직장가입자 때와 비슷한 방식으로 보험료를 낼 수 있는 제도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무조건 유리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어떤 분은 지역가입자 보험료가 더 낮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피부양자 가능성이 먼저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은퇴 전에는 반드시 비교해야 합니다. 퇴직하고 나서 고지서를 보고 놀란 뒤에 알아보는 것보다 퇴직 예정일이 잡혔을 때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해 예상보험료를 확인하는 편이 훨씬 낫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가장 먼저 적어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퇴직 예정일, 피부양자 가능성, 임의 계속가입 가능성, 지역가입자 예상보험료. 이 네 가지를 한 종이에 적어보셔야 합니다. 2026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율은 7.19%로 결정됐습니다. 숫자 하나만 보면 작아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은퇴자에게는 보험료율 자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내가 어떤 가입자 자격으로 바뀌느냐입니다. 직장에 있을 때는 월급 안에서 보이던 돈이 은퇴 뒤에는 생활비 지출표에 맨 위로 올라옵니다. 그리고 건강보험료에는 장기요양보험료도 함께 붙습니다. 2026년 장기요양 보험료율은 소득 대비 0.9448%입니다. 건강보험료 대비로는 13.14%입니다.
이 말은 건강보험료만 보는 것이 아니라 돌봄을 위한 장기요양보험료도 같이 봐야 한다는 뜻입니다. 작은 숫자처럼 보여도 매달 나가는 돈은 생활비의 체감으로 들어옵니다. 두 번째 체크리스트는 병원비 통계를 내 지갑의 언어로 바꾸는 겁니다. 2024년 건강보험 통계에서 65살 이상 건강보험 진료비는 52조 1935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전체 건강보험 진료비의 44.9% 수준입니다. 65살 이상 한 사람당 연평균 진료비는 약 551만 원으로 보도됐습니다. 여기서 조심해야 합니다. 이 숫자는 건강보험 진료비 기준입니다. 비급여와 사적 간병비가 전부 들어간 내 지갑의 최종 부담액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이 숫자가 중요한 이유는 분명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병원 이용이 늘고 치료가 반복되고 약값과 검사비가 생활비의 일부로 들어온다는 흐름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서울 은평구에 사는 61살 박미정 씨를 떠올려 보겠습니다. 미정 씨는 남편보다 조금 늦게 은퇴할 예정입니다. 직장 생활을 하며 어머니 병원 동행을 자주 했고 병원비 자체보다 더 힘든 것이 시간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검사 예약을 잡고 결과를 들으러 가고 약을 타고 다시 다른 거로 가는 일이 반복됐습니다. 돈도 들지만 하루가 통째로 비었습니다. 미정 씨가 은퇴 준비표를 만들 때 처음에는 국민연금과 예금만 적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를 보며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병원비는 영수증 한 장이 아니라 생활 일정 전체를 바꾸는 일이라는 걸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미정 씨는 보험 목록 옆에 가족 돌봄 가능 시간과 병원 동행 가능 요일을 함께 적었습니다. 이것이 현실적인 의료비 준비입니다. 돈과 시간이 같이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체크리스트는 실손보험입니다. 많은 분들이 실손보험을 병원비 준비의 전부처럼 생각합니다. 실손보험은 중요한 보험입니다. 실제로 쓴 의료비 중 약관에서 정한 급여와 비급여 일부를 돌려받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실손보험은 만능 지갑이 아닙니다. 내가 가입한 실손보험이 몇 세대인지, 자기 부담률이 얼마인지, 어떤 비급여가 보장되는지, 갱신보험료가 얼마나 오르고 있는지 봐야 합니다. 그리고 청구가 쉬워졌다는 말도 정확히 봐야 합니다.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는 병원급에서 시작해 2025년 10월부터 의원과 약국까지 확대됐습니다. 실손24 같은 서비스를 통해 서류 없이 청구할 수 있는 길이 넓어진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모든 병원과 의원과 약국에서 바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2025년 11월 말 공식 기준으로 연계된 요양기관은 전체의 22%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니 내가 자주 다니는 병원과 약국이 연계되어 있는지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또 하나는 2026년 실손보험 변화입니다. 금융당국은 5세대 실손보험 상품 설계 기준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핵심은 중증과 비중증 비급여를 나누고 일부 비급여 보장을 조정하는 방향입니다. 이 내용은 앞으로 실손보험을 새로 보거나 전환을 상담할 때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단정하면 안 됩니다. 기존 실손을 무조건 버려야 한다. 5세대 실손으로 무조건 갈아타야 한다. 이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오래된 실손보험은 보험료가 부담될 수 있지만 보장 범위가 넓은 경우도 있습니다. 새로운 실손보험은 보험료 부담이 낮아질 가능성이 있지만 내가 자주 쓰는 비급여 보장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나이, 병력, 기존 부담보, 가족력, 납입 여력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따라서 영상에서 드릴 수 있는 정답은 하나입니다. 해지나 전환 전에 약관과 보험료 흐름을 들고 전문가 상담을 받으셔야 합니다. 네 번째 체크리스트는 정액보험입니다. 실손보험과 정액보험은 역할이 다릅니다. 실손보험은 실제 쓴 병원비를 기준으로 돌려받는 보험입니다. 정액보험은 진단, 수술, 입원 같은 사건이 생기면 약속된 금액을 받는 보험입니다. 예를 들어 암 진단비, 뇌혈관 진단비, 심장질환 진단비, 수술비, 입원 일당 같은 항목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정액보험은 병원비 영수증을 모두 따라가지는 않습니다. 대신 치료 중 생활비가 비는 구간을 메우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은퇴 후에는 월급이 없기 때문에 이 차이가 중요합니다. 병원비는 실손으로 일부 돌려받더라도 배우자 교통비, 간병 중 식비, 보호자 숙박, 통원 시간, 생활비 공백은 따로 남을 수 있습니다. 정액보험은 이 공백을 보완할 수도 있지만 보험료가 너무 무거우면 은퇴 생활비를 압박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액보험은 많이 들었는지가 아니라 내 병력과 가족력, 이미 납입한 기간, 앞으로 내 보험료, 받을 수 있는 보장의 균형을 봐야 합니다. 여기서 실수한 사람의 사례를 보겠습니다. 대전에서 자영업을 하던 64살 이호준 씨는 오래전에 여러 보험을 들어두었습니다. 보험증권을 보면 항목이 많아 마음이 든든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은퇴를 준비하며 정리해보니 비슷한 보장이 여러 개 겹쳐있고 정작 간병이 필요할 때 쓸 현금은 따로 없었습니다. 호준 씨는 보험이 많으니 준비가 됐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보험료 자동이체 날짜가 한 달에 여러 번 돌아오면서 은퇴 후 고정 지출이 커졌습니다. 나중에 상담을 받아보니 유지할 보험, 줄일 보험, 절대 섣불리 해지하면 안 되는 보험이 섞여 있었습니다. 호준 씨가 배운 것은 단순했습니다. 보험은 개수가 아니라 역할로 봐야 한다는 겁니다. 실손은 병원비 일부를 돌려받는 역할, 정액보험은 큰 병이나 수술 때 생활비 공백을 줄이는 역할, 장기요양은 등급 인정 뒤 돌봄 서비스를 받는 역할, 비상금은 모든 절차가 끝나기 전까지 버티는 역할. 역할을 나누어 보니 무엇을 상담해야 하는지 보였습니다. 5번째 체크리스트는 장기요양보험입니다. 장기요양보험은 노후 돌봄에서 매우 중요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병원 간병비를 모두 해결하는 제도는 아닙니다. 장기요양보험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으로 혼자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울 때 등급 인정을 받은 뒤 재가급여나 시설급여 같은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가정 방문 요양, 방문 목욕, 주야간 보호, 요양시설 같은 서비스와 연결됩니다. 반면 병원에 입원했을 때 옆에서 돌봐주는 간병인 비용은 별개의 문제로 남을 수 있습니다. 이 차이를 모르면 장기요양보험이 있으니 간병비는 괜찮다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2024년 노인 장기요양보험 인정자는 116만 5,030명으로 확인됩니다. 장기요양급여 비용은 16조 1,762억 원 수준으로 보도됐습니다. 이 숫자는 돌봄이 이미 거대한 생활비 문제가 됐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내 집에서 실제로 중요한 질문은 숫자보다 더 구체적입니다. 내가 아프면 배우자가 돌볼 수 있는가? 배우자가 아프면 내가 돌볼 수 있는가? 자녀가 평일에 병원에 올 수 있는가? 집 구조가 휠체어나 보행 보조기에 맞는가? 가까운 곳에 주야간 보호센터나 방문 요양기관이 있는가? 장기요양 등급을 받기 전까지 버틸 현금이 있는가? 이 질문에 답하지 못하면 돌봄비는 갑자기 찾아옵니다. 6번째 체크리스트는 간병비입니다. 간병비는 많은 가정에서 가장 늦게 계산합니다. 왜냐하면 간병은 돈보다 마음의 문제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배우자가 해주면 되지 않을까? 자녀가 주말에는 와주지 않을까? 처음에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 돌봄은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닙니다. 밤에 잠을 설치고 병원에서 보호자에게 연락이 오고 통원 일정을 맞추고 식사를 챙기고 약을 관리합니다. 가족이 직접 하면 돈은 덜 들어 보이지만 시간이 들어갑니다. 사람을 쓰면 시간이 줄어드는 대신 현금이 나갑니다. 둘 다 비용입니다. 은퇴 준비에서 간병비를 보는 핵심은 우리 가족이 시간을 낼 수 있는지와 현금을 낼 수 있는지를 같이 보는 겁니다. 특히 50대와 60대 부부는 두 방향의 돌봄을 동시에 생각해야 합니다. 부모님 돌봄이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동시에 본인과 배우자의 돌봄도 머지않아 준비해야 합니다. 부모님 병원비와 간병비를 돕다가 내 은퇴 자금이 줄어드는 경우도 있고 배우자 돌봄이 시작되면서 예금 인출 속도가 빨라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간병비 준비는 누가 아픈지를 맞히는 일이 아닙니다. 누가 돌볼 수 있는지, 얼마나 오래 돌볼 수 있는지, 돈으로 바꿔야 하는 순간은 언제인지를 정해두는 일입니다. 이 대화는 불편하지만 은퇴 전에 해야 합니다. 아프고 나서 시작하면 가족 모두가 감정적으로 지쳐 있을 때 돈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7번째 체크리스트는 비상금입니다. 비상금은 남는 돈이 아닙니다. 병원비와 돌봄비에서는 가장 중요한 완충장치입니다. 실손보험을 청구해도 보험금은 나중에 들어옵니다. 정액보험도 진단서와 서류가 필요합니다. 장기요양도 신청하고 조사받고 등급을 받아야 합니다. 그 사이에 병원비, 약값, 교통비, 보호자식비, 간병비는 먼저 나갑니다. 이때 비상금이 없으면 예금을 깨거나 투자 상품을 급히 팔거나 자녀에게 도움을 요청하게 됩니다. 비상금은 수익률을 올리는 돈이 아니라 최악의 타이밍에 자산을 급히 팔지 않게 막아주는 돈입니다. 얼마가 정답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가족 구성, 월 생활비, 병원 접근성, 기존보험, 자녀 지원 가능성에 따라 다릅니다. 다만 계산 방식은 있습니다. 한 달 생활비를 적습니다. 그 다음 최근 1년 동안 병원과 약국에 쓴 돈을 적습니다. 실손보험에서 돌려받은 돈과 내가 실제로 낸 돈을 나눕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 한 달 동안 입원하거나 통원 치료를 반복할 때 필요한 현금을 상상해 봅니다. 여기에 배우자가 병원 동행을 하며 잃는 시간까지 생각합니다. 이렇게 계산하면 비상금이 단순히 몇 달치 생활비가 아니라 병원비 자기부담과 돌봄 공백을 견디는 돈이라는 게 보입니다. 이제 은퇴 전 실제 체크 순서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건강보험료 고지서를 확인합니다. 직장 가입자일 때 내가 실제로 낸 금액과 회사가 부담한 금액을 봅니다. 퇴직 예정일을 기준으로 피부양자 가능성을 확인합니다. 피부양자가 어렵다면 이미 계속 가입 가능성을 확인합니다. 그 다음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때 예상보험료를 문의합니다. 이 순서가 중요합니다. 무턱대고 지역가입자 보험료가 무섭다고 생각할 필요도 없고 반대로 괜찮겠지 하고 넘길 일도 아닙니다.
내 숫자를 봐야 합니다. 둘째, 보험증권을 펼칩니다. 실손보험은 가입 시기, 세대, 자기부담률, 비급여 보장, 갱신보험료를 봅니다. 정액보험은 진단비, 수술비, 입원 일당, 납입기간, 앞으로 내 보험료를 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해지부터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오래된 보험은 다시 가입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병력이 있으면 새 보험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보험료가 너무 무거워 은퇴 생활비를 누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은 혼자 단정하지 말고 약관과 보험료 흐름을 들고 상담받아야 합니다. 상담할 때도 질문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이 보험은 병원비를 돌려받는 역할입니까? 생활비 공백을 메우는 역할입니까? 간병비에 도움을 주는 역할입니까? 아니면 같은 역할이 겹쳐 있습니까? 셋째, 자주 가는 병원과 약국에 청구 가능 여부를 확인합니다.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가 확대됐다고 해도 내가 가는 곳이 연계되어 있는지는 별개입니다. 스마트폰을 잘 쓰는 분이라면 실손24 같은 서비스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렵다면 자녀나 배우자와 함께 한 번만 확인해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청구를 미루지 않는 습관입니다. 소액이라도 계속 쌓이면 은퇴 후에는 생활비 차이가 됩니다. 병원 영수증을 서랍에 넣어두는 습관에서 진료가 끝난 뒤 바로 청구 여부를 확인하는 습관으로 바꾸셔야 합니다. 넷째, 장기요양과 간병을 분리해서 적습니다. 장기요양은 등급을 받아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제도입니다. 간병은 병원과 집에서 누군가 실제로 돌보는 시간과 돈입니다. 둘은 겹치는 부분도 있지만 같은 말이 아닙니다. 우리 집에서 누가 병원 동행을 할지, 누가 약을 관리할지, 누가 긴 입원 기간을 버틸 수 있을지 적어보셔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자녀에게 돈을 요구하자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미리 말해두면 자녀도 준비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도 자녀도 감정적으로 덜 흔들립니다. 다섯째, 비상금 계좌를 분리합니다. 생활비 통장과 병원비 비상금 통장을 섞으면 병원비가 생겼을 때 생활비가 먼저 흔들립니다. 작은 금액이라도 이름을 붙여두는 것이 좋습니다. 병원비와 돌봄비, 비상금. 이렇게 이름을 붙이면 그 돈은 여행비나 가전제품 교체비와 다른 돈이 됩니다. 수익률보다 접근성이 중요합니다. 급할 때 바로 꺼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가족 중 한 사람만 아는 계좌가 아니라 배우자도 어디에 있는지 알아야 합니다. 여기서 다시 박미정 씨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미정 씨는 처음에 병원비 준비를 보험 점검으로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목록을 나누어 보니 해야 할 일이 달라졌습니다. 건강보험료는 퇴직 시점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기로 했습니다. 실손보험은 약관을 찾아 세대와 자기부담률을 확인했습니다. 정액보험은 진단비와 입원 일당만 따로 표시했습니다. 장기요양은 어머니 사례를 보며 신청 절차와 가까운 재가센터를 찾아두었습니다. 간병비는 남편과 이야기해 서로가 입원했을 때 첫 일주일은 누가 병원에 갈지 정했습니다. 비상금은 생활비 통장과 분리했습니다. 큰 돈을 새로 만든 것이 아닙니다. 흩어져 있던 걱정을 역할별로 나눈 겁니다. 그것만으로도 미정 씨는 무엇을 상담해야 할지 알게 됐습니다. 반대로 이호준 씨는 보험을 많이 갖고도 불안했습니다. 그 이유는 보험 이름은 많았지만 역할표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실손이 병원비를 얼마나 돌려주는지 몰랐습니다. 정액보험이 어떤 상황에서 얼마를 주는지 몰랐습니다. 장기요양과 간병비 차이를 몰랐습니다. 비상금은 투자 상품 안에 묶여 있었습니다. 나중에 정리해보니 문제는 준비 부족만이 아니었습니다. 정리 부족이었습니다. 은퇴 전 병원비 준비에서 가장 위험한 말은 아마도 이 말일지 모릅니다. 뭐라도 드러났으니 괜찮겠지? 이 말이 제일 위험합니다. 내가 가진 것이 무엇을 막아주는지 모르면 준비가 되지 못합니다. 오늘 이야기를 들으며 너무 걱정하지는 않으셨으면 합니다. 병원비와 돌봄비는 분명히 큰 문제입니다. 하지만 확인 순서를 만들면 피할 수 있는 실수도 많습니다. 첫째, 건강보험료는 가입자 자격이 바뀌는 순간을 확인하면 됩니다. 둘째, 실손보험은 청구 편의와 보장 범위를 나누어 보면 됩니다. 셋째, 정액보험은 생활비 공백을 메우는 역할인지 보면 됩니다. 넷째, 장기요양은 돌봄 서비스 제도라는 점을 기억하면 됩니다. 다섯째, 간병비는 가족의 시간과 현금을 함께 계산하면 됩니다. 여섯째, 비상금은 보험금이 들어오기 전까지 버티는 현금으로 따로 빼두면 됩니다. 복잡해 보이지만 결국 질문은 6개입니다. 매달 얼마가 나가나? 아프면 얼마를 돌려받나? 큰 병이면 얼마가 들어오나? 돌봄이 필요하면 어떤 제도를 쓰나? 간병은 누가 하나? 보험이 처리되기 전까지 어떤 현금으로 버티나? 이 질문을 은퇴 전에 해두면 좋은 이유가 있습니다. 아프기 전에는 선택지가 많습니다. 상담을 받을 시간도 있고 보험증권을 찾아볼 여유도 있고 가족과 이야기할 힘도 있습니다. 하지만 병원에 입원한 뒤에는 선택지가 줄어듭니다. 누구가 대신 서류를 찾고 누군가 대신 청구하고
누군가 대신 돈을 내야 합니다. 그때 가족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은 이겁니다. 어디에 뭐가 있는지 모르겠다. 은퇴 전 준비는 이 말을 줄이는 일입니다. 보험을 더 드는 일보다 먼저 가족이 알아야 할 정보를 정리하는 일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막히는 지점이 있습니다. 무엇부터 적어야 할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너무 복잡하게 시작하지 마세요. 종이 한 장이면 됩니다. 왼쪽에는 매달 나가는 돈을 적습니다. 건강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 실손보험료, 정액보험료, 약값처럼 반복되는 돈입니다. 가운데에는 아플 때 들어오는 돈을 적습니다. 실손보험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항목, 진단비, 수술비, 입원 일당처럼 상황이 생겨야 들어오는 돈입니다. 오른쪽에는 제도가 바로 막아주지 못하는 돈을 적습니다. 비급여 자기부담, 병원 간병비, 보호자 교통비, 식비, 가족이 일을 쉬며 잃는 시간입니다. 이렇게 세 칸으로 나누면 병원비가 한눈에 보입니다. 많이 하는 것이 먼저가 아닙니다. 내 돈의 위치를 보는 것이 먼저입니다. 상담을 받을 때도 이 표가 도움이 됩니다. 보험 상담을 하러 가면 상품 이름이 먼저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은퇴를 부는 상품 이름보다 질문을 먼저 준비해야 합니다. 이 실손보험은 내가 자주 쓰는 비급여 치료를 얼마나 보장합니까? 갱신보험료가 앞으로 부담될 가능성은 어느 정도입니까? 이 정액보험은 큰 병이 생겼을 때 생활비 공백을 메우는데 충분합니까? 같은 역할이 겹친 보험은 없습니까? 해지하면 다시 가입하기 어려운 보전은 없습니까? 기존병력 때문에 새 보험 가입이나 전환에 제한이 생길 수 있습니까? 이 질문을 준비하지 않으면 상담이 내 상황 중심이 아니라 상품 중심으로 흘러갈 수 있습니다. 은퇴 전 보험 상담의 목적은 많이 드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미 가진 보장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알아내는 것입니다. 배우자와 함께 확인해야 하는 이유도 있습니다. 경험비와 돌봄비는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닙니다. 남편이 아프면 아내의 생활이 바뀝니다. 아내가 아프면 남편의 생활이 바뀝니다. 누가 보험증권을 갖고 있는지, 어느 보험사에 가입했는지, 청구는 어떻게 하는지, 비상금 통장은 어디에 있는지, 배우자가 모르면 준비가 반쪽입니다. 가끔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내가 다 알아서 해놨으니 괜찮다. 하지만 아픈 사람이 바로 그 본인이라면 대신 움직일 사람은 배우자나 자녀입니다. 그러니 은퇴 전에는 병원비 파일을 하나 만들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건강보험료 고지서, 실손보험 약관, 보험증권, 최근 병원 영수증, 자주 가는 병원 목록, 복용 중인 약 이름, 비상금 계좌 위치를 한 곳에 모아둡니다. 이 파일은 자랑하기 위한 파일이 아닙니다. 가족이 당황하지 않게 만드는 안전장치입니다. 그리고 병원비 준비에서 아주 현실적인 습관이 하나 더 있습니다. 영수증을 버리지 않는 습관입니다. 진료비 영수증, 약국 영수증, 진료비 세부 산정 내역 같은 서류는 귀찮아 보여도 나중에 실손 청구와 의료비 정리에 도움이 됩니다. 청구 전산화가 확대되면 서류 부담은 줄어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기관이 연결되어 있는 것은 아니므로 적어도 내가 자주 가는 병원과 약국의 청구 방법은 알아두어야 합니다. 스마트폰이 어렵다면 배우자나 자녀와 함께 한 번만 해보세요. 한 번 해본 청구는 다음부터 훨씬 쉬워집니다. 소액이라도 매번 청구하고 기록하면 내 병원비 흐름이 보입니다. 어떤 달에 약값이 늘었는지, 어떤 치료가 반복되는지, 실손에서 얼마나 돌아오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 기록이 있어야 보험 유지나 조정 상담도 현실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놓치기 쉬운 것이 부모님 돌봄과 내 돌봄의 충돌입니다. 50대 후반과 60대 초반은 부모님 병원 동행을 하면서 동시에 자신의 은퇴를 준비하는 세대입니다. 부모님 병원비를 돕고 장기요양 신청을 알아보고 요양보호사 시간을 조정하다 보면 내 은퇴 준비는 뒤로 밀립니다. 하지만 바로 그 경험이 내 미래의 예고편이 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을 모시며 무엇이 힘들었는지 적어보세요. 병원비였는지, 간병인을 구하는 일이었는지, 보호자 시간을 맞추는 일이었는지, 서류를 챙기는 일이었는지, 가족 사이의 의사결정이었는지 봐야 합니다. 그 답이 바로 내 노후 돌봄 체크리스트입니다. 부모님에게 힘들었던 일이 내 배우자와 자녀에게 반복되지 않게 하려면 지금부터 기록으로 남겨야 합니다. 의료비 통계를 볼 때도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65살 이상 진료비가 커졌다는 뉴스는 겁을 주기 위한 숫자가 아닙니다. 이 숫자는 준비의 방향을 알려주는 신호입니다. 건강보험 진료비가 늘어난다는 것은 병원 이용이 생활 속으로 더 깊이 들어온다는 뜻입니다. 장기요양 인정자가 늘어난다는 것은 돌봄이 일부 가정의 문제가 아니라 많은 가정의 생활 문제가 됐다는 뜻입니다. 실손보험 청구 방식이 바뀐다는 것은 서류를 모르는 사람이 손해를 볼 수 있는 시대에서 디지털 청구를 익힌 사람이 더 빨리 돌려받는 시대로 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통계를 보며 겁먹기보다 내 행동으로 바꿔야 합니다. 내 건강보험 자격을 확인한다. 내 실손보험 청구 방법을 확인한다.
내 장기 요양과 간병 계획을 분리한다. 내 비상금 계좌를 가족과 공유한다. 이렇게 행동으로 바꾸면 통계는 공포가 아니라 준비표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의료비 준비에서 가장 조심해야 할 태도가 있습니다. 남의 사례를 그대로 따라하는 것입니다. 친구가 기존 실손을 유지했다 해서 나도 무조건 유지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친척이 보험료가 부담되어 조정했다 해서 나도 똑같이 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누구는 병력이 없고 누구는 이미 치료 이력이 있습니다. 누구는 배우자 소득이 있고 누구는 혼자 생활합니다. 누구는 자녀가 가까이 살고 누구는 지방에 혼자 삽니다. 같은 60살이라도 병원비 준비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의 결론은 특정 보험을 추천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상황을 상담 가능한 자료로 정리하자는 것입니다. 자료가 있으면 상담이 달라집니다. 질문이 있으면 선택이 달라집니다. 가족이 알면 위기 때 움직임이 달라집니다. 이때 가장 좋은 기준은 미래를 맞히는 것이 아니라 흔들려도 버틸 순서를 정하는 것입니다. 갑자기 입원하면 어느 통장에서 먼저 낼지, 실손보험 청구는 누가 할지, 장기 요양 신청은 어디에 문의할지, 간병인이 필요하면 가족 중 누가 알아볼지, 배우자가 혼자 남았을 때 어떤 서류를 먼저 꺼내야 할지, 이 순서가 정해져 있으면 병원비가 생겨도 가족이 서로를 원망하는 시간이 줄어듭니다. 돈 문제는 감정 문제로 번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준비는 숫자만의 일이 아니라 가족의 마음을 지키는 일이기도 합니다. 작게 시작하셔도 됩니다. 오늘은 보험증권을 찾고 내일은 건강보험료 고지서를 보고 이번 주말에는 배우자와 비상금 위치를 이야기하면 됩니다. 한 번에 완벽하게 정리하려고 하면 미루게 됩니다. 작은 확인을 반복하는 사람이 결국 위기 때 덜 흔들립니다. 오늘 가장 중요한 한 문자는 이것입니다. 병원비는 영수 중 하나가 아니라 건강보험료와 실손보험과 장기요양과 간병비와 비상금이 함께 움직이는 생활비 문제입니다. 그러니 오늘 바로 세 가지만 확인해 보세요. 먼저 퇴직 후 내 건강보험 자격이 어떻게 바뀌는지 확인해 보세요. 다음으로 내 실손보험과 정액보험이 각각 어떤 역할을 하는지 적어보세요. 마지막으로 장기요양과 간병비가 생기기 전까지 버틸 비상금 통장이 따로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이 세 가지를 해두면 병원비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병원비가 갑자기 노후 생활비 전체를 흔드는 일은 줄일 수 있습니다. 은퇴 준비는 불안을 키우는 일이 아닙니다. 불안에 이름을 붙이고 순서를 정하고 가족과 공유하는 일입니다. 지금 확인하면 늦지 않았습니다. 준비한 분들은 이미 방향을 바꾸고 있습니다. 오늘은 병원비와 돌봄비의 첫 단계를 짚었습니다. 다음에는 실제 은퇴 전 건강보험료 예상액을 확인할 때 어떤 자료를 챙겨야 하는지, 그리고 보험 상담 전에 절대 빼먹지 말아야 할 질문을 더 구체적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